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는 한국보다 한국 뉴스를 더 자세히 전했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미국에서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아마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얘기도 있고,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지금 끊이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국의 출생률과 군복무 면제와 또 무슨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외국인들은 돈을 더 덜 준다 하는 이런 내용을 과연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또 미국에 살고 계시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좀 미국과 다르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또 한국의 문화에 관해서도 이번 주에도 굉장히 다양한 뉴스들이 미국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전해드리겠는데, 먼저요, 권도영 씨 송환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고 있다. 바로 이 권도영 씨가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체포됐는데, 미국에서는 권도영 씨만 원하고요. 테라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테라 USD와 루나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게 본인들이 대강은 결국은 사기다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8개 혐의로 재정 범죄를 저질렀다, 뭔가를 시장을 조장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세르비아에서 숨어 있다가, 왜냐하면 세르비아가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활성화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던 도중에 체포가 된 거잖아요. 지금은 불법 가짜 여권 등등으로 체포가 됐는데, 한국에서도 우리 국적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해야지 된다. 미국에서는 미국대로 송환하고 싶어 하고,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해서는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권도영 씨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그리고는 싱가포르에 이제 본사를 두고 주로 이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안정적이다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돈을 가져가서 결국은 400억 달러 정도 손해를 입혔다고 하니까,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때가 44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돈이다 하는 것만은 알 수 있고, 미국은 사기, 재정, 범죄 혐의 등등으로 권도영 씨만, 그날 공항에서 두 사람이 체포가 되는데 권도영 씨만 우리에게 인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미국과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당연히 한국이 훨씬 유리할 것 같죠? 물론 한국에서 권도영 씨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께서는 증권법, 사기법 이런 것들이 미국이 훨씬 강하니까 미국에 가서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을 우린 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법 집행관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사를 해야지 되는 검찰,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데려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아니면 블룸버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 사람을 서로 데려가려고 경쟁은 붙었는데, 법적인 것만 보면 한국이 유리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범죄인 인도 협약이 없는 것이 더 범죄인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 편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조약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층층이 관료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지난해 11월이었던가요? 캘리포니아주 커플을 이 몬테네그로가 미국에게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곳으로 도망갔는데, 미국에게 범죄인 인도 조약도 없는데 돌려주기도 했답니다. 결국은 외교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모두 한국으로 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정 분야의 어떠한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미국에서도 다시 한국으로 소환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이 권도영 씨가 뭐 돈을 뭐 400억 달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는 하는데 본인은 아직도 어디엔가 돈을 숨겨놓고 있다. 이렇게 그 수사 당국은 보고 있는 거죠.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찾아서 어떤 그 용도로든 쓸 수 있겠죠. 최종적인 결정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보내겠죠. 싱가포르에 살다가 잠적한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참 어떤 케이스는 그런데 뭐 적어도 몇 개월은 걸릴 테고요. 이런 케이스가 몇 년이 걸리는 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고, 어쨌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미국이 경쟁을 한다, 이런 그 범죄인을, 서로 범죄자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뉴스였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보도를 했고,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하는데, 아마 이 내용은 한국에서 뉴스를 보신 분들이 훨씬 자세히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전우원 씨가 그 광주에 가기 전에 맨하탄에서 공부도 했고,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나왔잖아요. 사관학교 나오고 뭐 마약도 하고 하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가장 큰 범죄가 할아버지로서는 광주 민주화운동 때의 대학살, 그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의 뭐 바로 직계 그 아들들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데 손자가 한 대 건너서 손자가 지금 사과를 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광주에 가서 피해자 또 가족분들을 만났고, 해외에서는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뉴스도 그렇고 BBC 방송도 그렇고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7살 광주 묘역에 가서, 적어도 200명이라고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 광주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전부 압니다. 200명만 숨졌겠는가, 공식적으로 200명이라고 됐는데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가족의 멤버로서 할아버지 전두환 죄인이고 사륙자이다, 가공할 만한 범죄다. 그 뒤에 뭐 할머니 이순자 씨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유튜브 등등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스크린 골프를 치고 등등 엄청나게 다시는 그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게 하더니 한국에 가서는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 비즈니스는 또 다른 비즈니스니까 그 가족이 어떠한 역사적인 가공할 만한, 지금 그 전우원 씨 말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사과하지 않았을 때 본인이 하는 건 하는 것이고, 핏줄은 핏줄이기 때문에 군부 독재의 모든 그 공포 같은 것을 이겨내고 용감하게 맞선 광주 시민 영웅이고 뭐 조국의 빛과 소금이다.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적인 용어 같은 것들도 많이 쓰고 있죠. 한국 보도를 보니까 뭐 아무런 말 없이 입고 있던, 추우니까 코트를 벗어서 그 묘비를 전부 닦기만 했다. 뭐 사람들이 수건으로 닦지 그러냐 해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닦았다.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충분히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때마다 해외에, 한국에서 그 당시에 7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군대가 들어가서 96년도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반역죄, 유죄, 그리고 복역하다가 사면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전우원 씨가 무척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몇십만 원밖에 돈 없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생활을 했고, 절대로 그 숨질 때까지도 광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지도 않았고, 관여했다고도 하지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고, 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다,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다. 2019년까지도 한국에서는 그 같은 주장들, 극우 정치인들이 전부 평양이 한 일이다, 간첩들이 내려와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19년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보도를 했는데, 2019년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특이하신 분들이고, 지금은 극우 정치인들도 평양이 한 일이 아니고
군사 정권이 했었던 일이라는 것을 다 안다. 해외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그 가운데서도 아직도 북한에서 무슨 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광주 그렇게 뭐 일을 벌이고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께서 무척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시대착오적인 분이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는 아마 이게 맞겠죠. 그 광주 사태의 그 피해자이신 그분들의 가족들이 이 젊은이의 방문을 환영했다. 어떤 분들은 뭐 허그하기도 하고 고마워요 와줘서 뭐 이런 얘기. 제가 그리고 보니까 사진을 하나도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사진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석을 자신의 옷으로 닦고 있는 전우원 씨의 모습, 또 할머니를 허그하고 있는 전우원 씨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뭐 기자들도 많지만 피해자 가족이라든가 광주 민주화 운동의 관계자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피해자분들이 왼쪽에 의자에 앉아 계시고 땅바닥에 사죄하는 그 절을 올리는 전두환 씨의 손주인 전우원 씨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로 전부 했었다는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고 숨졌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는 사과를 하는 게 옳다. 손주란.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런 비극은 어느 만큼의 세월이 흘러도 정의가 이렇게 딱 바로 서야지 되는 부분에 바로 쓰고 한번 가는 게 좋다는 뭐 해외 언론들은 신율 그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말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통치가 1988년도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뭐 감옥에도 갔었고 뭐 세금 같은 건 아직도 내지 않았고 2021년도에 90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많은 한국에서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이 전우원 씨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백을 하고 또 고백뿐만이 아니라 고발도 하고 폭로도 하고 할 때 그 마약을 하지 않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더 좋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들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 정말 21세기는 21세기다. 물론 이번에도 한국에 들어가서 마약을 했다고 본인도 시인도 하고 했으니까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웨스트 포인트도 나왔고 뭐 뉴욕에서 직장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게 마약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 한국에 들어가도 이게 오래 남아 있잖아요. 마리화만 하더라도 제법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면서도 어떠한 그 마약류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간 게 불과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몸에 마약 성분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높은데, 그런데 역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주이고,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목적 자체가 광주를 방문을 해서 사죄드리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풀려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 같으면 아무리 할아버지의 여러 가지를 그 폭로, 또 본인도 저조차도 그런 것에 막 강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가족이 뭐 할아버지가 민주주의를 일구고 한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나도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생활적인 죄인은 죄로 뒤로 하고라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마약을 했다 하면은 과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본인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얘기 못했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시대가 정말 달라졌구나. 세대도 달라졌구나. 이 젊은이가 제가 벌 받는 부분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라도 사과를 할 수 있다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모든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은 허물이고, 그 허물 때문에 내가 해야지 될, 하고 싶은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과 사죄 같은 것도 못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만 하더라도 27살의 젊은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한국에서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한국에 뭐 방송을 듣거나 신문을 읽거나 하면은 굉장히 그 일본에 관한 얘기도 많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이라는 것을 한국 매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매체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특히 뭐 일본도 일본이지만 미국을 방문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안보보좌관이 김성태 김성한 그 안보팀 그 총책임자가 뭐 물러나고 그 자리에 또 누가 들어가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일 뭐 조태영 주미대사가 들어갔다던가 이런데, 그러한 뉴스를 보도할 때 제가 미국과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한국은 너무 시시콜콜하다. 시시콜콜해서 어떤 때는요, 큰 획이 뭔지 큰 획을 집어야 되는데 아주 그 뭐 디테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디테일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때는 큰 획을 집어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것 할 때가 디테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큰 획은 없이 이런가 저런가 루머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그 사람이 왜 뭐 고려대학교 교수였는데 뭐 안보팀에 있다가 다시 학교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뭐 경질이냐 본인이 사임한 거냐 뭐냐, 이게 과연 뭐 블랙핑크 때문이야 레이디 가가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대로 이걸 규명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넘어서요, 제가 미국 뉴스를 하고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한국 뉴스가 너무 조각조각입니다. 조각조각이고, 그리고 미국도 요즘 많이 그런데요, 너무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미국에서는 뭐 평론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평론가로서의 평판이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지 않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막 유언비어처럼 막 퍼지고.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좀 심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해봤고요. 미국 매체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국의 이제 안보보좌관이 뭐 무슨 일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뭐가 켜켜이 쌓였다, 아니면 뭐 청와대 내부에서의 알력이 있을 수도 있다 등등으로 인해서 방문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 자리를 물러났다, 이 정도지 추측성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이제 교도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후쿠시마 그 뭐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을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뭐 용산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팀에서는 안 했다고 하고 등등 많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획에 있어서 뭐를 이렇게 숭덩숭덩 굵은 것을 가지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가지의 저 끝에, 정말 나무도 그 가지의 저 끝에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 나무가 살고 없어도 삽니다. 때로는 그런 건 쳐줘야지 이 나무 기둥에서 나무 그 둥기에서 기둥에서 나무 기둥, 이거 뭐죠? 나무를 뭐라고 하죠? 이 딱 그 나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굵은 가지가 있잖아요. 굵은 가지까지 잘 자라지. 저기 끝에 것만 계속 파고들고 막 거기다가 막 무슨 뭐 영양분을 준다고 하고 이게 왜 이러지 저 이러지 하는데, 실제로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와 큰 그 줄기, 가지 이런 거잖아요. 기둥과 이런 그런 것들이 참 일본에 대해서 보도할 때도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외부에서 사니까 한번 해봤고요. 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외교관계 그 띵크탱크인 애틀란틱 카운슬이라는 그 띵크탱크에서 이런 지적을 한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 토마스 사인킨치가 쓴 건데 앞뒤 다 빼고,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이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해서 많이 양보했습니다. 통 큰 양보를 했습니다.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무엇을 받아내느냐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이건 제가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던가 이번에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할 때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은 100% 믿어서는 안 된다예요. 이거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문을 닫고 살든지 일본과 문을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영향력 있는 커멘테이터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일본은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은 100%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음에 외교를 할 때 좋겠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일본이야말로 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한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일본과 서약을 해놨던 걸 다 뒤집는다. 어차피 지금 통큰 양보를 했고 지금으로서는 일본에게 받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앞으로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일본이 지금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도 좀 이해를 시키고 뭐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교과서도 그렇죠. 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그 미리 다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 시대에 교과서가 하루아침에 검증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뭐 윤석열 대통령 방일하고 나서 검증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뭐 이를테면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다 검증이 돼 있다고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나왔을 때 외교부에선 파악이 될 테니까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게 그걸 그렇게 못하도록 연기하도록이라는 그렇게 못하도록 그걸 압력을 넣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미국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한 나라의 국가가 모든 것을 독재 국가도 아닌데 교과서 검증하는 것도 기시다 후미오가 미리 한국에서의 전 정권 기시다 후미오 이전에 아베 신조 정권에서 해놨었던 거라면 그게 해픈투비 시기가 이래서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걸 하루아침에 기시다 후미오가 하지 말아라 하면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한국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모든 것이. 그러나 합리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좀 대처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 애틀란틱 카운슬에 어떻게 실렸냐면 5월 달에 이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고위급의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고위급의 정성을 다 쏟은 양자 회담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이제 한국을 방문하지 않겠어요? 답방이죠. 그 일정을 빨리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와주세요. 이렇게 뭐 간청을 해서 마지못해 간 것 같지 않은 그런 입장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동반자의 위치다. 이런 차원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금 아베 신조의 당이잖아요. 아베 신조를 너무너무 추종하는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는 아직도 그 당에 남아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지 되는데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번에는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올 수 있으리라고는 윤석열 그 대통령도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빨리 잡아야지 된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은 미국과는 정기적으로 이제 그 무슨 회담 같은 걸 하잖아요. 외교장관 대 외교장관, 국방장관 대 국방장관 해서 우리가 2+2라고 부르고 있죠. 공식적이고 정기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그 안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하고 있는 이 같은 그 안보 협의를 한국과도 해야지 된다. 앞으로.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국민이 이래서 국민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무경화됐으니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반일 감정이 많았으니까 그렇고 국민들이 그럴 때마다 그러면 국민 눈치만 보느라고 탁 잘라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이게 외교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2+2를 해야지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일본 정부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소송에 연루된 2개의 회사를 포함해서
두 개 회사 어느 회사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테고요. 일본 기업이 한국이 지금 기금 만든 것 있잖아요. 여기에 일본 기업도 자발적으로 하도록 조용히 quietly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정부가 뒤에서 조용히 독려해야지 된다. 그런 것. 그래야지만이 윤석열 그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게 아주 통 크게 퍼주고 온 이런 것에 대한 한국에서의 비판을 덜 받을 수 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도 당안이 굉장히 극우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면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네 가지를 해야지 된다. 일본이 히로시마에서 아주 강한 한일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빨리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처럼 2대2, 2+2 외교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다른 고위층들 회담을 끊임없이 해서 만일의 사태 때도 단절하는 것은 없애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가 조용하게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제가 한 3주일쯤 전에 뉴욕타임스에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했던가요? 한국처럼 지금 한국에서 심지어는 국민의당의 어떤 요즘 아주 정말 잘 나가는 정치인입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독도를 방문을 하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던데 한일 관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았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확 나빠진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 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김건희 여사에게 평소에는 나댄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똑같은 입으로 어떻게 독도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아닌데도 가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일본과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성숙하자. 일본에 대해서건 어떠한 그 나라에 대해서건 외교적으로 오늘 제가 욕도 많이 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한 두 가지 이슈가 남았는데요. 그 두 가지 이슈 가운데서 하나는 가디언이 한국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다 한국의 그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하나는 외국인 메이드 또 하나는 이제 이 군복무 면제. 이 군복무 면제도 한국에서도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군복무를 면제 받으려고 아이를 30대 되기 전에 3명을 낳은 게 아니라 젊은 남자가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왔으면 면제해 주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디언은 거기에는 포커스를 전혀 두지 않고 다른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출생률이 너무 낮아서 출생률이 낮다는 것은 나중에 누가 경제를 이끌어 가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판 노예제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에 일하는 사람을 한국 사람들이 받고 있는 최저임금의 10분의 1까지만 줘도 되는 이렇게 하는 법안 같은 것을 마련한다고. 아니 어떻게 정치인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제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그런 일들이 기가 막히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오늘 또 정규 방송도 아니니까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군복무 면제 이 두 개인데 이게요. 저출산의 문제는 이건 임금 차별 때문에 더 그렇게 심각하다. 한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출산율이 아니라 차별이다. 남녀 차별을 여러 가지로 많이 두니까 여성들이 직장에서 아이만 나오면 직장에서 높은 데 가지도 못하고 아이 나오면 아예 낳고 나면 나오지 말라고 한다던가 하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다. 그리고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성이 일하는 것이 자녀 출산으로 중단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남자와 여자가 자녀 양육에서 스스럼 없이 똑같이 하는 것, 집안일도 똑같이 하는 것, 어차피 맞벌이 부부 시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는 게 여성들이 주장하는 바랍니다. 그 군복무에 대해서 가디언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성들 이제 노동인구도 늘리고 이렇게 하고 또 출산율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미만을 주고 싱가포르 같은 데서 사람을 데리고 시대전환당 이름은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이름인데 조정훈 의원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사람을 들여와서 최저임금보다 10배 적게잖아요. 결국은 10분의 1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 이렇게 이거 학대 아닌가요? 외국인 학대? 저는 외국인 학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조정은 의원 같은 사람은 아니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주지 않느냐, 집에 들어와서 그 메이드를 하니까 그래도 고향보다 나을걸? 고향의 벌이보다 나을걸? 심지어 조선일보도 지지한다면서요? 급한데 이거 말이 됩니까? 정의당이 오랜만에 이 정의로운 것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조국 사태 때 정의롭지 않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의당이 그때 폭삭 망하고 말았잖아요. 이번엔 정의당이 그 당 이름과 비슷하네요. 정의롭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건 현대판 노예고 인종차별을 합법화하는 거다. 그리고 노동당도 시대착오다. 시대착오 맞죠? 이런 모든 내용을 가디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디언이 너무 좋은 신문이고 앞서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 같은 분위기를 해외 사람들이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은 페미니즘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에. 이게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그리고 김진표, 이 정말 베테랑 정치인도 동성애자 혐오에서 오는 거다. 저출산도 치료가 해결책이다. 동성애자들을 의학상으로 치료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또 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녀가 없는 가정이 경제 여건이 되면 부자인데 자녀가 없으면 부담감을 내게 하자. 벌금을. 자녀 갖고 안 갖고를 지금 이거 무슨 독재 과거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년 동안의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실패를 했다. 앞으로 1년까지는 아이가 1살까지는 국가에서 한 달에 70만 원을 보조를 한다면서요. 다음해에는 100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16년 동안 실패했다고 하는 건 280조 원을 들였는데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세계 최저고 한국의 최저도 자꾸만 갱신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사회복지, 앞서 여성들이 얘기하는 남녀 차별을 그 회사에서 금지하는 것, 또 일자리, 교육, 이런 것들이 기간 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출산 휴가 같은 것이 있어도 거의 못 쓴다면서요. 눈치 보느라고. 일자리를 지켜야지 되니까. 그렇게 휴가 쓸 것 다 쓰면 싫어하니까. 그런데 무슨 이걸 다른 나라 사람들을 10배 적게 돈을 주면서 최저임금보다 10분의 1까지만 줘도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메이드로 집에 들여서 아이들을 보고 나가서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죠. 국가의 그 사회적인 시각이나 이런 다른 사람, 왜 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 다른 나라 국민도 다 인권이 있고 그 상식선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을 미국에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미국도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백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화장실 청소, 밤에 사무실 청소, 뙤약볕에 피부암 위험이 있는데도 딸기를 따고 무슨 농사를 짓고, 치킨 얼마나 좋아해요? 사람들 건강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런 치킨 공장에서 일하고, 이러한 일들의 조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받는 것에 10분의 1만 받고 일해라가 아니라 그런 노동력,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때는 게스트 워커라고 해서 계절적인 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조용히 그것을 허용을 했지 법으로 10분의 1만 줘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정치인들이 그것을 선동을 하면은 제가 말이야 그 단가를 낮춰서 내가 버는 돈까지 줄이고 있어. 아니면 제가 내 일을 뺏어가. 그럼 제가 하는 일을 네가 하든가요. 네가 남똥 치운 거 하기 싫다면서요.
그러니까 재벌로 돈 적게 받고 똥 치우는 걸 하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비난을 합니까? 미국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되는데 한국처럼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그 같은 발의를 하진 않죠. 이게 한국이 굉장히 좀 뒤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의식은 근데 젊은이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모두 그렇진 않죠. 나이 들고 아주 그 시대의 흐름과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그러는 거죠. 미국에서도 사실은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저는 나이가 많지만 시대착오적은 아닙니다. 이민자에 대해서, 특히 게스트 워커 등등에 대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게 하고는 토사구팽해버려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지키자 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내쫓아야지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자신들 집에서 이렇게 메이드로 일하고 뭐 청소해주고 다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한국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한 몇 가지를 문화와 관련된 건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니, 카카오가 SM 최대 주주가 됐네요. 하이브가 아니라 BTS에. 그 점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BTS가 필리핀에서도 열풍이다 하는 게 미국에서 보도가 돼요. 참나원.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에 어떤 그 50대의 여성들이 BTS 팬클럽이 있어요. 그분들께 뭐 BTS가 이제 군대도 가고 해서 심심해서 어떠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솔로 활동을 더 많이 해서 더 바빠요. 지금 다 챙겨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미국에서도 필리핀에서의 BTS 열풍까지 전할 정도고, 이번 주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어떤 내용이 보도됐냐면, 이게 한국과 아시아에서 시작돼서 이제 미국까지 건너온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에서 BTS를 포함한 많은 그 K-팝 스타들 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도 한 10군데 정도에서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막 몇백 달러까지 들여서, 이게 컵 슬립스라고 하는데, 왜 컵 슬립이 뜨거운 컵에, 그 커피 컵에 딱 끼워서 뜨겁지 말라고 하는, 그게 이제 컵 슬립잖아요. 슬립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ES 붙여서 컵 슬리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디자인된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도 안 보여드렸네요.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진들을 딱 해놓고, 실물 크기로 그런 사람들을 해놓고 사진을 쭉 찍게 하고, 그 컵 슬립 같은 것은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야, 이래서 무슨 뭐 그 페사디나 옆에 있는 아람브라라는 동네라든가 오렌지 카운티라든가 주로 이제 소녀와 여성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스포츠 경기장에 가면 막 남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이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들과 소녀가 많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러면 아까 사진을 어디부터 보여드렸었던가요? 자, 여기 나오고 있네요. 딱 이 BTS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초 같은 것도 하고요.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 부분, 이게 이제 그 컵슬립이죠? 컵슬립 같은 것도 만들어줘서 나누어 갖고, 또 마차, 티는 우리 다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많이 왔나 보네요. 또 이렇게 사진을 서로 찍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 요즘 지금도 토요일이 아니라 오늘 일요일이니까 여기까지 거의 이제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BTS 관련 일들, 뉴스들, BTS뿐만이 아니라 한인 K-팝에 관해서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자, 이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뭐 우리는 딱 알아요.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저것은 된장이 아니고 고추장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요, 고추장은 조미료 그 이상입니다. 한국 요리에서 기본 재료인데 끝없는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의 시작일 뿐이다 하는 게 이제 어제 보도가 됐거든요. 뉴욕타임스의 에릭 김이라는, 요즘은 그 코리안 푸드에 대해서 여성분들도 많이 쓰지만 그 음식 평론가가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야,
그냥 주변에 갖고 있고 먹고 있고 보고 있고 하는 것을 누가 얼마나 재주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근사하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홍은희 씨라고 작가거든요. 뭐 한국적인 쿨함, 그리고 눈치, 이런 거는 이제 한국 것 여러 가지 유교 같은 것을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이 눈치라고 NUN 뭐 CHI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책을 쓴 홍은희 씨의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면 왜 고추장 이렇게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꼭 더 달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나중에 필요할 때 드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창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 세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아이 저는 이거 맛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영양가 없어 보이는데요. 뭐 열무김치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이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동을 이렇게 파스타를 삶아서 버터하고 고추장이랑 섞어서 뭐 맛은 있겠는데 야채가 너무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스파게티 식으로 보이긴 하지만 고추장 스파게티인 거예요.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고추장 찌개인데 미국 사람들이 작은 감자, 베이비 감자를 많이 먹잖아요. 하니까 고추장 찌개 하는, 근데 이런 말들을 너무 환상적으로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쓴 에릭 김이라는 분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예전에 우리 고추장 간장 집에서 직접 다루고 담그고 누루 막 냄새는 나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정겨운 거예요. 새끼줄에 꼬아서 청국장도 만들고 해서 뜨거울 때 먹어야지 맛있는데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흰 쌀밥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1960년대 고추장으로 탁 비벼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생각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글 쓴 사람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0년 뒤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고추장을 보관을 잘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관을 하셨다가 아버지에게 줬었을 때 아버지가 바로 이 맛이야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다는. 그런데 이런 말을 너무너무 멋있게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너무 멋있게 하면서 고추장 스파게티, 고추장 찌개 이 얘기를 하면서 떡볶이 같은 거 미국 사람들 그 매운 것인데 요즘 일종의 패션이거든요. 떡볶이, 닭도리탕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밤에 길복순이라는 영화를 보고 자랐는데 그 길복순이라는 영화에서 일본 사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일본 스타일, 그리고 영화를 보면 스타일이 좀 서구 스타일인 것도 있고 일본 스타일의 극단적인 이런 것도 있고 한국 사회의 부조리도 있는 것이고 거기는 이제 살인이 주제지만 모든 사회에서 있는 서로에 대한 뭐 배신과 우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길복순이가 거부할 수 없는 거네 하면서 따라가죠. 길복순이를 좋아하던 남자를 따라가는데 그게 떡볶이잖아요. 왜 떡볶이를 넣겠습니까? 넷플릭스에서 그 영화를 이제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는데 떡볶이가 이제 이미 유행 아이템이 된 겁니다. 한국 음식에서. 하나가 쫙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막 고추장찌개를 이렇게 우리가 먹는 고추장찌개보다 덜 들어갔어요. 뭐가 덜 들어가고 조금 덜 알찬 것 같거든요. 영양가상으로는. 그런데도 이렇게 화려하게 막 말로 해주니까 그야말로 성찬이 된다. 요즘 한국이 미국에서 문화, 뭐 영화, 음악, 드라마, 음식은 대세입니다. 한때 한 10년? 그보다 조금 더 됐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백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스시집에 가서 딱 하루에 테이블도 몇 개밖에 없어요. 버뱅크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값은 엄청 비싸죠. 그런 것을 탁 처음에 이렇게 먹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지금은 다 나무젓가락으로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패션이고 나 이 정도 좀 돼. 이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한국 음식이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